우리가 요리를 할 때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죠. 근데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안 돼요. 기름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생기게 되고 여러 질병과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 오늘 영상을 통해 기름을 고르는 기준과 건강을 해치는 기름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건강에 좋은 기름은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은 어떤 원료를 사용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기름을 짜냈느냐에 따라서 영양소가 확연히 달라져요. 기름은 팬에 음식이 눌러붙지 않게 하는 기능도 있는데, 음식으로 섭취하게 되는 것이니 꼼꼼하게 체크하고 선택하셔야 돼요. 그럼 식용유를 고르실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식용유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포화지방보다 불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은 것이 좋은 기름이에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불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은 산패가 빨라 변질이 잘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불포화지방에는 오메가3, 6, 9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오메가3와 9이 많은 것이 좋은 기름이고, 일반적으로 오메가3와 9은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줘요. 염증 수치를 조절하고 성인병도 예방하고 항암 효과까지 있겠죠. 반면에 오메가6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역할이 있지만 과하게 섭취할 때는 몸에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도 해요. 특히 트랜스 지방에 포함된 오메가6는 반드시 피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기름의 종류에 따라서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함량도 다르고, 불포화지방인 오메가3, 6, 9의 함량도 달라요. 따라서 함량표를 잘 보시고 오메가6의 함량은 적고 오메가3와 9의 함량이 높은 것을 고르시길 바래요. 이런 지방들뿐 아니라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과 같은 좋은 성분들도 얼마나 함유가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데, 기름을 고를 때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사항은 보존력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셔야죠. 식용유의 화학식은 탄소와 탄소의 이중결합 구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 결합의 단점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산소와 만나 변질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요리를 할 때 발연점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고, 발연점이 뭐냐면 쉽게 말해 기름에 열을 가했을 때 끓어서 연기가 되는 상태, 즉 기화가 될 때의 온도가 발연점이죠. 발연점이 낮은 기름을 튀김을 할 때 사용하면 기름이 변질돼서 우리 목에 독이 될 수 있으니, 튀김을 할 때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셔야 하는 거고, 샐러드 같은 것을 만들 때 기름을 드레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발연점이 낮은 기름을 사용하셔도 되죠. 세 번째, 기름을 고를 때는 가격도 살펴봐야겠죠.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너무 비싸다면 사용하기 부담스럽죠.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면 절대 선택하시면 안 되죠. 그럼 어떤 기름을 피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콩기름이에요.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기름이 콩기름인데 먹으면 안 된다니 깜짝 놀라셨죠? 콩기름의 장점은 일단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변질이 잘 안 돼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연점이 230도로 높아서 튀김 요리에 사용하기에도 적합한 기름이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 좋은 기름인 것 같은데, 콩기름은 오메가6의 함량이 높은 기름이에요. 많이 섭취하면 만성 염증을 발생시키고 암 유발과도 연관이 될 수 있죠. 맛은 좋을 수 있겠지만 건강엔 정말 좋지 않은 기름이죠. 콩기름은 핵산 유기용매라는 것에 녹여서 기름을 추출하게 되는데, 유기용매가 콩기름에 섞여 들어가게 되고, 기름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콩도 GMO 유전자 조작을 한 콩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GMO 식품이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안전성이 확실하지 않은 식품은 웬만하면 먹지 않는 것이 좋겠죠. 또한 핵산 유기용매에 녹여서 기름을 짜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죠. 비타민 E와 비타민 K가 소량이 함유되어 있고, 항산화 성분은 거의 들어있지 않아요.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을 오래 할 수 있다는 장점 말고는 좋은 점이 많지는 않죠. 두 번째 드시면 안 되는 기름은 바로 카놀라유예요. 카놀라유는 유채꽃 씨에서 기름을 추출한 건데, 콩기름보다 좋을 것 같다는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카놀라유는 포화지방산이 10%에서 20% 정도 함유가 되어 있고, 불포화지방산이 80에서 90%로 함량이 매우 높아 좋은 기름인 것 같은데, 발연점도 250도로 높아 튀김 요리에도 적합한 기름이죠. 하지만 문제는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보다 오메가6의 함량이 2배 이상 함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산패도 쉽게 된다는 건데, 발연점이 높지만 산패가 쉽기 때문에 가열을 하지 않더라도 변질이 쉽게 돼서 우리 몸에 독이 되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생성될 수 있다는 거죠. 카놀라유의 생산지는 대부분이 캐나다산인데,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카놀라유의 원재료인 유채꽃 씨는 대부분이 GMO 유전변이 씨앗이에요. 이는 유채꽃 씨에 있는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를 하지 않고 카놀라유 만든 것은 거의 대부분 없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기름을 추출하는 방식도 압착 방식이 아닌 유기용매에 녹여서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건강에는 더욱 안 좋을 수가 있고, 카놀라유는 가격이 저렴해서 또 선물료도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쉽게 변질이 되어 섭취할 경우 건강을 또 해칠 수가 있으니 꼭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콩기름, 카놀라유 외에도 옥수수 기름과 면실류도 거의 GMO 유전자 변이가 된 원료를
효과를 사용한 기름이니 주의하시기 바라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선택해야 될까요? 건강에 정말 좋은 기름 첫 번째는 바로 올리브유예요. 올리브 나무가 풍부해서 올리브 열매와 기름까지 식단에 정말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 바로 지중해인데, 지중해식 식단은 건강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 식단의 핵심 재료 중 하나가 바로 이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는 서양에서 가장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는 기름이기 때문에 연구 자료도 많이 있고 영양 성분도 훌륭한 기름이에요. 기본적으로 포화지방의 함량이 낮고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아요. 불포화지방산 중에서도 오메가3와 9의 함량이 높아서 건강에 이점도 많고, 또한 페놀산과 토코페롤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방지할 수도 있고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겠죠. 특히 풍부하게 함유된 하이드록시 티로손이라는 성분은 항염증, 항산화, 항암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올레유로핀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항바이러스, 항균 작용으로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다양한 임상실험 결과 올리브유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 건강을 좋게 하고 우울증을 개선하고 염증을 제거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리브유는 크게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눠져요. 가장 높은 엑스트라 버진 등급은 발연점이 160도로 낮기 때문에 샐러드 같은 것에 드레싱 용도로 사용하면 되고, 버진 등급은 210도, 퓨어 등급은 약 240도로 높기 때문에 열을 가해 조리를 할 때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는 이유는 정제를 얼마나 해내나의 차이인데, 정제를 많이 할수록 발연점이 높아지게 되고 대신에 올리브유의 좋은 성분들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라요. 그리고 올리브유는 보존력이 뛰어나 쉽게 산패가 되지 않아 보관에도 용이한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건강에 좋은 기름 두 번째는 들기름인데, 들기름은 일본에서 K-헬스 오일이라고 해서 약처럼 매일 한 스푼씩 먹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기름인데, 들기름에는 포화지방이 7%밖에 없고 불포화지방산이 93%나 함유되어 있는 정말 좋은 기름이죠. 오메가3와 9의 함량이 높고 오메가6의 함량이 낮아서 해로운 요소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들기름은 고온에서 볶아서 압착해서 추출한 것보다 생들깨를 저온에서 압착해서 짠 기름이 좋은데, 그 이유는 들기름이 고온에 약하기 때문이에요. 들기름의 가장 큰 단점은 쉽게 산패가 된다는 건데, 고온에서도 쉽게 변질이 되기 때문에 들기름은 약한 열에 잠깐 조리하거나 드레싱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공기 중에서도 쉽게 삼쾌가 되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셔야 되고, 개봉했다면 한 달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이 밖에도 건강에 좋은 기름으로는 요즘 많이 알려지고 있는 아보카도 오일도 있어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알고 계시나요? 계란과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인 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으로 즐기는 계란과 빵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브레인푸드라는 별명까지 있는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콜린은 뇌의 기능을 강화하고 뇌세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비타민 B 복합체입니다.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증진에 매우 좋은 효과를 보이고, 기억력 저하, 치매, 알츠하이머의 예방과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콜린 성분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들도 많이 나와 있죠. 이는 혈관 내 염증을 줄여줘서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콜린과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75% 이상이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저품질의 탄수화물이 많은 빵을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혈관 및 뇌세포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계란과 빵을 함께 먹게 되면,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몸속에서는 마치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란 속의 콜린은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을 형성하려고 하지만, 빵에서 나온 탄수화물에 의해서 생성된 독소가 이 방어막을 파괴하게 됩니다. 특히 백미로 이루어진 쌀밥, 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된 음식을 자주 섭취해서 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욱 악화되기가 쉽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을 초래할 수 있으며, 만성염증은 암, 치매의 뇌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계란과 함께 정제된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통밀빵이나 다른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레몬과 같은 강산성의 과일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산성 과일의 높은 산도는 계란의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레몬이나
계란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에 포함된 산이 계란 속 단백질과 반응하면 단백질이 응고가 돼서 소화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위와 소화기관 내에서 단백질의 응고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 과정을 방해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단백질 소화 및 흡수가 저해가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함들이 있어서 심한 경우에는 복통이나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을 섭취할 때는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의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유와 콩국물과 계란을 함께 먹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아침 식사로 두유와 계란을 드시거나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를 위해서 섭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두유 속에 있는 트립신이란 성분이 계란의 알부민과 결합해서 영양소를 파괴하게 됩니다. 계란은 노화로 인한 근육의 손실과 근육 감소증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아주 우수한 단백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그러나 두유와 함께 섭취를 하면 이러한 영양 성분들의 이점을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계란과 녹차나 홍차를 함께 드신 적이 있을까요? 이런 차들도 피하셔야 됩니다. 차 잎속의 탄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탄닌 단백질을 형성을 하는데 이는 위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탄닌 단백질은 장의 연동 운동을 늦추고 장내 환경을 악화시켜서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고 발암물질의 체내 흡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탄닌과 계란의 조합이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시는 것도 안 됩니다. 계란을 먹고 난 다음에 감을 드시게 되면 가벼운 두통이나 설사, 구토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급성 위장염이나 폐결석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도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의 소화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탄닌은 위와 소화기관 안에서 단백질들이랑 결합을 해서 덩어리를 형성을 하게 되고 단백질 분해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계란과 함께 섭취 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는 햄과 같은 가공육입니다. 계란과 가공육의 조합은 정말 최악 중에 하나인데요. 계란은 고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B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지만 가공육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가공육은 과도한 나트륨 섭취와 포화지방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는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축적이 돼서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가공육에 포함된 첨가물과 방부제는 소화를 방해하고 장내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계란을 드시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 중에 계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서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유독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성인병을 유발하는 주범인 듯한 이야기는 왜 생겼을까요?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식품은 계란 말고도 많이 있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계란 한 알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의 양이 사람의 하루 섭취해야 할 콜레스테롤 양의 65% 정도나 되기 때문인데요. 콜레스테롤 양만 따지면 계란 하나를 먹었다면 콜레스테롤이 든 다른 음식은 피하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계란은 이렇게 많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콜린이라는 영양소까지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콜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겨서 제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여줄 수가 있고요. 따라서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콜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콜레스테롤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더 먹는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증 심혈관 질환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루 두세 개 정도의 계란 섭취는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계란을 먹어도 되겠죠. 당뇨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이후가 되면 당뇨 환자가 급격히 많아지게 되는데요. 당뇨는 정말 무서운 병이죠. 당뇨는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등 아주 많은 다른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당뇨 원인 중에 하나는 비만이 있죠. 비만 관리가 바로 당뇨 관리로 직결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는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희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1.5배나 높았고 당뇨병 위험은 무려 2.1배가 높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 우리 몸의 대사가 느려지면서 혈당 조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위험은 특히 중년 이후에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몸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고 활동량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침 식사뿐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침 식사에 가장 좋은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계란에는 고품질의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죠. 계란 한 개에 약 6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지켜줘서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한 단백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크레틴 분비를 촉진해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이뿐 아니라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D, 비타민 B, 콜린 등 중요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인슐린의 분비와 감수성을 높이는 데 관여하고, 콜린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줘서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방간은 비만과 당뇨의 위험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이렇게 좋은 계란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좋은 식품들이 또 있는데요. 더욱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가 있고 당뇨와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란과 토마토는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음식 궁합입니다. 이 둘의 궁합은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이상적이고, 계란은 단백질, 비타민 B군,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죠. 한편 토마토는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이들이 만날 때 서로의 영양 가치가 배가 됩니다. 토마토 속의 라이코펜은 지방에 용해되기 때문에 계란과 같이 먹으면 그 흡수율이 아주 높아질 수 있고요.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토마토의 비타민 C는 계란에 있는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너무 좋습니다.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계란과 토마토를 넣고 살짝 볶아서 드시면 아침 최고의 식단이 될 수가 있죠. 요즘 아보카도 식단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계란과 아보카도도 정말 좋은 궁합입니다. 계란에는 풍부하고 다양한 영양소와 아보카도에 함유된 건강에 좋은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많이 갖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재료가 만나면 서로 영양적 시너지가 폭발하게 됩니다. 아보카도 속의 건강한 지방은 계란의 단백질 흡수를 더욱 좋게 하고, 계란 속의 비타민과 무기질은 아보카도의 지방산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과 뇌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전반적으로 건강을 향상시킬 수가 있죠. 아보카도와 계란을 함께 먹음으로써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의 결합이 포만감도 높이고 장내 환경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보카도, 계란 샐러드를 만들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계란을 채소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의 흡수율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호박을 함께 섭취하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감과 긴장을 완화시켜주는데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계란과 호박을 함께 드시면 스트레스는 물론 몸의 피로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많은 호박은 눈 건강에도 매우 유익하죠. 계란에 함유된 루테인과 지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고 망막을 보호하며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퇴행성 안구 질환의 발병률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시야가 뿌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계란과 이 호박을 곁들인 식사를 해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계란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다른 식재료 중 하나는 치즈가 있습니다. 치즈는 그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아주 계란과 좋은데요. 계란이 완전 식품으로 여겨질 정도로 여러 영양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유제품인 치즈는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해주게 됩니다. 특히 유제품 중에서 치즈는 계란과 특별히 잘 어울립니다. 치즈는 발효된 우유에서 만들어지며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작용해 단백질 함량이 감소하므로 과다한 단백질 섭취를 피하면서도 서로의 영양적인 혜택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사과도 계란과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인데요. 다양한 영양소가 계란에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음에도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에서 사과가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사과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혈관에 누적된 해로운 콜레스테롤을 없애서 동맥경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단백질 소화에 매우 이롭다는 점에서 계란 섭취 후 소화가 어렵게 느껴지시면 사과를 드시면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물컹하고 보랏빛이라 손이 잘 안 간다는 이유로 밥상에서 자주 밀려났지만, 알고 보면 혈관이나 눈이나 뇌, 장, 피부까지 두루 챙겨주는 보석 같은 채소인 가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제철만 되면 일본에서만 한 해 6만 kg을 사갈 정도로 인기인데, 정작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약 100g도 안 된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가지가 몸속에서 해내는 놀라운 일들이랑 건강하게 드시는 법 함께 곁들이면 힘을 2배로 키워주는 식재료, 주의해야 할 부작용, 그리고 맛, 영양을 살려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이 보관 요령까지 한번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보세요. 먼저 한번 효능부터 살펴볼까요? 가지가 자주색 옷을 입은 까닭은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색소 덕분이에요. 양파나 포도에도 들어있지만 가지 껍질에는 특히 이 나수닌이라는 안토시아닌이 가득해요. 나수닌은 혈관벽에 달라붙은 산화 콜레스테롤을
녹여내고 과도한 철분이 세포를 녹쓰는 것을 막아서 혈관노화, 염증을 동시에 잡아주는 성분이에요. 고기를 자주 드시는 분이나 중성지방이 높다는 검진 결과를 받으신 분께 가지가 권장되는 이유죠. 실제 국내 대학 연구에서 8주 동안 매일 가지 약 150g을 섭취하게 했더니 나쁜 콜레스테롤이 평균 약 18%, 중성지방이 약 18% 감소했고 혈압도 수축기 이완기 모두 약 5 정도 내려갔다고 해요. 두 번째 장점은 강력한 항산화 항암 작용이에요. 가지 껍질뿐 아니라 속살에서도 클로로겐산이라는 폴리페놀이 풍부하죠. 이 성분은 자유라디칼이라는 이 노화 촉진 물질을 제거하고 발암 물질이 세포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것을 막아줘요. 일본 농림성 식품연구소가 가지 시금치 브로콜리의 발암 물질 억제력을 비교했더니 가지가 80% 이상 억제율로 1위를 차지했대요. 위암, 대장암, 유방암과 같은 이 소화기관과 호르몬 영향을 받는 암 모두에서 보호 효과가 확인됐대요. 세 번째는 눈 보호예요. 안토시아닌은 망막에 있는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이 재생될 때 꼭 필요한 조효소 같은 구실을 해요. 로놉신은 빛 자극을 전기신호로 바꾸는 스위치인데 나이가 들면 재생 속도가 떨어져서 밝은 데 나왔다가 한참 동안 눈이 부시죠. 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로놉신 합성이 빨라져 야맹증과 황반변성 위험이 낮아지죠. 더불어 속살에 든 베타카로틴도 시력 보존에 힘을 보탤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장과 간을 동시에 살리는 해독작용이에요. 가지 100g에는 약 3g, 고구마보다 또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변비를 풀어줄 수가 있죠. 특히 스펀지 같은 조직이 용해성, 불용성 섬유를 골고루 품고 있어서 배변은 부드럽게 하고 독소 배출은 시원하게 도와요. 공복에 가지찜과 미지근한 물 한 컵을 곁들이면 묽은 변이 잘 흘러나온다는 후기도 많아요. 또 클로로겐산이 지방을 녹이고 담즙 흐름을 촉진해서 지방간이나 담즙 정체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는 염증이나 통증 완화죠. 가지 꼭지와 꽃받침에는 이 스코폴레틴이랑 스코파론이라는 특이 성분이 들어있어서 구내염이나 치주염, 인후통 같은 점막 염증을 진정시키고 신경성 두통, 근육 경련을 완화해요. 민간에서는 잘 말린 꼭지를 달여서 그 물로 각을 해서 입냄새와 잇몸 붓기를 다스리는데 현대 연구에서도 항균이나 항염 효과가 입증이 됐죠. 여섯 번째는 체중이나 혈당 관리죠. 가지 속 식이섬유 폴리페놀은 탄수화물 소화를 지연시켜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이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막아줘요. 같은 이유로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져서 복부지방 축적도 줄어들죠. 클로로겐산은 간에서 당을 새로 만드는 과정을 억제하고 베타카로틴은 지방 연소를 도와서 다이어트나 지방간 내장 지방 문제를 해결해서 시너지를 내요. 일곱 번째는 뇌 건강이에요. 나순인과 마그네슘, 비타민 B6 그리고 엽산은 뇌 세포막을 유연하게 하고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을 돕고 치매를 부르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억제하죠. 65세 이상 노인 약 120명을 대상으로 한 시험도 있는데 여기서는 가지에 들기름을 함께 드신 분은 12주 정도 뒤에는 단기 기억이나 언어 기억 검사에서 대조군보다 약 25% 높은 점수를 기록했대요. 여덟 번째는 피부나 모발 건강이죠. 가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과 루페올은 여드름의 균을 증식을 억제하고 피지 분비를 조절할 수가 있죠.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나 E는 이 진피층의 콜라겐을 보호해서 잔주름을 늦추고 두피 혈류를 개선해서 탈모 예방에도 보탬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가지 어떻게 드셔야 효과를 100% 살릴까요? 핵심은 찐다, 들기름을 곁들인다, 삶은 물은 버리지 않는다. 이 세 가지예요. 상명대학교 연구팀이 가지 약 100g을 물에 삶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찜기에 쪘을 때 이 항산화 성분 변화를 비교했어요. 생가지는 클로로겐산 약 271mg이었는데 물에 삶자 25mg로 뚝 떨어졌어요. 전자레인지는 6분 후에 225mg, 14분 후에 120mg까지 감소했는데 반면 찜기에 12분 쪘더니 375mg로 오히려 늘었어요. 수용성 안토시아닌이 수분만큼 빠져나오지 않고 세포벽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추출률이 높아진 덕분이죠. 그러니 가지는 손질해서 찜기에 6분에서 12분이 표준 조리법이에요. 꼭지를 버리지 않는 것도 팁이에요. 가지 요리를 할 때 덜어낸 꼭지를 깨끗이 씻어서 햇볕이나 건조기에 말려두었다가 한 주먹 정도를 물 500ml에 넣고 약 15분 정도 달여서 보랏빛이 되는 연한 차로 만들면 천연 구강 세정대가 돼요. 식혔다가 약간의 소금을 타서 각을 하면 잇몸이나 입안 염증이 가라앉고 입냄새가 또 줄어들죠. 차는 냉장 보관해서 하루 안에 드시는 게 좋고요. 가지에 들기름을 더하면 영양 흡수가 2배로 또 좋아져요.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E 같은 지용성 성분이 들기름 지방과 섞여서 흡수율이 높아지고 들기름 오메가3가 가지의 항산화력을 강화해서 혈관 보호 효과가 배가 되죠. 방법은 간단해요. 찐 가지를 살짝 축힌 뒤에 들기름 한 숟갈, 간장, 식초를 다진 마늘, 깨소금을 약간 섞어서 무치면 돼요. 혹은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완성한 뒤에 불을 끄고 잘게 썬 찐 가지와 들기름 한 숟갈을 넣어서 약 1, 2분 정도 뜸들여도 풍미가 훨씬 부드러워지죠. 가지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만드는 궁합 좋은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브로콜리랑 시금치,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예요.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안토시아닌과 함께 눈 혈관을 이중 보호하죠. 두 번째는 들깨우드, 아몬드 같은 견과류, 불포화 지방이 베타카로틴 흡수를 돕고 단백질이 추가돼서 이 포만감이 오래 갈 수가
수가 있죠. 세 번째는 토마토, 레몬, 파프리카처럼 비타민 C가 많은 재료예요. 비타민 C가 안토시아닌의 산화를 늦춰서 색과 향, 항산화 효과가 오래 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죠. 지나치게 짜거나 달고 설탕, 소금, 이 MSG가 많은 가공 양념이나 튀김, 삼겹살처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가지의 혈관 청소를 떨어뜨리고 지방 흡수를 오히려 늘려요. 섭취할 때 주의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가지는 찬성질이에요. 손발이 늘 차고 설사나 복통이 잦으신 분들은 하루 약 150g 이내에 찬물 대신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생가지를 주스로 갈아 드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절대 피해야 돼요. 배 아프게 하는 이 솔라닌이 생가지는 개당 약 10mg 이상 들어있어서 위경련이나 현기증을 부를 수가 있어요. 열을 충분히 가하면 대부분 분해되니까 익혀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죠. 세 번째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히스타민 과민증이나 아토피가 심한 분은 가지 속 히스타민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소량으로 반응을 확인한 뒤 섭취량을 늘리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만성 신부전으로 칼륨을 제한해 드시고 계신 분은 가지의 칼륨이 혈중 농도를 높일 수가 있어서 50에서 70g 이하로 줄이거나 의료진과 상의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보관은 싱싱할수록 맛있다 원칙을 지키면 어렵지 않아요. 가지는 수분이 94% 정도 돼서 금세 숨이 죽고 껍질이 쭈글쭈글해지죠. 장을 보신 날 바로 조리하시기 가장 좋고, 남길 때는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아서 신문지나 종이봉투에 싸서 냉장고 야채칸에 눕혀둬요. 껍질이 까맣게 변하거나 씨가 갈색으로 비칠 만큼 오래 두면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C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어요. 데쳐서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하면 3개월까지도 거뜬한데, 해동 없이 그대로 찐통에 2, 3분만 다시 쪄내면 처음과 큰 차이 없이 촉촉하게 드실 수가 있겠죠. 가지는 안토시아닌이나 클로로겐산이나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같은 귀한 성분을 한 몸에 담아서 혈관 청소, 혈압, 혈당 안정, 눈보호, 장해독, 항암, 피부, 관절 염증 많죠. 다이어트에 부성 개정까지 이런 걸 책임지는 이 만능 보랏빛 약초예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껍질째 쪄서 들기름이랑 비타민 C 풍부한 채소랑 함께 드시고, 꼭지는 버리지 말고 말려서 각을 차려 한번 활용해 보세요. 단 생가지는 금물이고, 몸이 차신 분은 신장질환, 항히스타민 복용자는 섭취량을 조절해야 되고, 보랏빛이 선명한 단단한 가지를 사서 바로 조리하거나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 남은 건 데쳐서 냉동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도 가지의 맛과 영양 성분이 오래가요. 이제는 가지가 물컹해져서 싫다는 기억을 잠시 접어두시고 반찬으로 찐 가지 들기름 무침 한 접시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혈관이 맑아지고 눈이 덜 피로해지면서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서 시원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늘 곁에 두고 먹으면서도 진가를 다 알지 못했던 착한 음식 감자 이야기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밥상에 자주 오르지만 그냥 배 채우는 탄수화물 아니야? 하고 지나치기 쉬웠죠. 사실 감자는 세계 4대 주식 작물로 꼽힐 만큼 아주 훌륭한 식량이면서도 이제껏 밝혀진 연구를 꼼꼼히 살펴보면 혈관부터 뼈, 근육, 피부, 장 건강까지 챙겨주는 팔방미인 식품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해마다 1%씩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과 미네랄 관리가 필수인데요. 감자는 이 부분에서도 큰 도움을 줍니다. 지금부터 감자의 숨은 효능, 제대로 맛과 영양을 살리는 조리법, 드실 때 꼭 기억해야 할 안전수칙, 그리고 함께 먹어야 더 좋은 식재료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 테니 메모지 꺼내 두시고 편안히 들어주세요. 먼저 감자 한 알에 어떤 영양이 들어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중간 크기 감자 한 개 약 150g에는 열량이 고작 110kcal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대신 수분이 80% 이상이라 갈증 해소에도 좋고, 비타민C가 약 27mg이나 들어있어서 하루 필요량의 약 30%를 충당해줍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감자 속에 있는 비타민C는 전분이 둘러싸서 보호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삶거나 찌워도 손실이 비교적 적습니다. 덕분에 피부와 잇몸, 혈관을 구성하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주름이나 출혈, 또 잇몸 붓기를 예방해주고 철분 흡수를 도와서 빈혈 개선에도 힘을 보태줍니다. 감자 껍질과 바로 밑에 과육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폴리페놀 항산화 물질이 아주 듬뿍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 노화를 막아주고 몸속의 과산화지제를 줄여서 피부 탄력과 주름 관리, 또 심장질환 예방, 그리고 암세포 억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높은 분, 혈당이 들쑥날쑥한 분, 살이 잘 찌는 체질이신 분에게 아주 꼭 필요한 자연 항산화제가 되겠죠. 감자 한 개에는 바나나 한 개보다 많은 칼륨이 숨어 있는데요. 칼륨은 몸속의 나트륨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서 혈압을 부드럽게 낮춰주고 다리 부종과 경련을 완화해줍니다.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은 아침에 쪄서 껍질째 드신 감자 한 개가 아주 훌륭한 칼륨 보충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그네슘도 하루 권장량의 약 10%가량이 들어있어서 근육 이완과 심장 박동 안정에도 한몫을 해주죠. 단백질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감자 100g의 단백질 함량은 약 2g 남짓이지만 질이 뛰어나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연구에서 흡수율 그리고 아미노산의 균형을 따져서 100점을 넘으면 최고급 단백질이라 불렀었는데 달걀, 카제인과 함께 감자가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캐나다 연구도 감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근육 합성이 더 빨랐다는 결과를 내놓았죠. 날마다 달걀 한두 개와 껍질째 찐 감자 한두 개를 같이 드시면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받아서 근육이 빠지는 속도를 늦추고 힘찬 일상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먹어야 영양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감자를 조리할 때 효능 변화가 큰 영양소가 바로 클로로겐산입니다. 생감자 껍질 1g엔 1mg 정도 들어있는데 삶으면 0.6mg으로 줄어들고 찌면 오히려 1.6mm까지 늘어난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찌는 과정에서 효소의 활성이 살아나고 물에 녹아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구울 때는 약 200도씨 이상 고온을 오래 가해서 폴리페놀이 대부분 파괴가 되고 튀기면 기름과 열이 만나서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길 수 있어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간단합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찐 감자가 영양 보존율 1등입니다. 찔 때는 찜통 뚜껑에 물방울이 다시 떨어져서 과육이 물러지지 않도록 면포를 한 겹 덮어주시면 식감이 훨씬 좋습니다. 그럼 생감자즙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위궤양, 위염이 잦은 분은 공복에 생감자즙을 한 컵 마시면 위산 과다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요령은 간단한데요. 깨끗이 씻어서 싹과 녹색의 껍질을 잘 도려낸 감자 반 개를 사과 조각 그리고 비트 조각과 함께 믹서에 넣고 물을 반 컵 정도를 부어서 곱게 갈아주시면 바로 완성이 됩니다. 다만 감자가 찬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배가 찬 분들이나 평소 장 트러블이 잦은 분은 한 번에 종이컵 절반 정도의 양만 드시고 따뜻한 물이나 여기에 생강차를 곁들이시면 속이 편안하실 겁니다. 감자는 글루텐이 없어서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혈당 걱정이 있는 분은 양 조절이 중요한데요. 감자 자체의 혈당 지수는 밥보다는 약간 낮지만 익히는 방식이 이 당의 수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운 감자나 말랑하게 삶은 감자는 전분이 노화되지 않아서 혈당을 빨리 올릴 수가 있습니다. 껍질째 찐 뒤에 식혀서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늘어나 혈당 상승이 완만해져서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찐 뒤에 식혔다가 다시 살짝 데워 먹기 방법을 권합니다. 감자만 단독으로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 과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삶은 달걀, 그릭 요거트, 삶은 콩과 한 접시에 담아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챙기시면 혈당 관리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감자 먹을 때 주의사항도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감자의 싹과 녹색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알칼로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열을 가해도 쉽게 분해되지가 않아서 이걸 드시게 되면 메스꺼움, 설사, 두통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려내고 드셔야 합니다. 겉이 주름지고 물렁한 감자, 흠집이 깊거나 곰팡이가 핀 감자, 그리고 빛에 노출이 돼서 군데군데 초록빛이 도는 감자는 과감하게 버리시길 권합니다. 만성 신장질환으로 칼륨 제한을 받으시는 분은 한 번에 작은 감자 반 개 정도만 드시고 드시기 전에 물에 얇게 썰어서 약 30분 이상 담가 칼륨을 일부 빼내는 방법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감자와 궁합이 맞는 음식도 여러 가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달걀과의 궁합은 근육과 뼈 건강에 최고이고 김치, 된장, 청국장처럼 발효된 짠 음식을 곁들이면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짠맛의 부담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오븐 대신에 에어프라이어에 껍질째 반으로 썬 감자와 양파, 버섯을 넣고 180도에서 10분 정도만 돌려도 소금에 절인 듯한 감칠맛이 살아나는데 여기에 마늘, 파슬리,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주시면 혈관 보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찐 감자를 으깨서 요구르트 대신에 무지방 그릭 요거트, 아보카도와 함께 섞으면 마요네즈 없이도 아주 고소한 감자 샐러드를 즐길 수가 있으니 콜레스테롤 걱정이 있는 분도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타이밍도 중요한데요. 아침에 식욕이 없을 때 밥 대신 껍질째 찐 감자 두세 조각과 삶은 달걀, 견과류 한 줌, 따뜻한 두유 한 컵을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가기 때문에 점심에 과식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감자를 너무 늦게 많이 드시면 칼륨, 수분 때문에 밤새 소변이 잦아질 수가 있어서 오후 6시 이전에 드시는 것이 좋고 그 이후에는 양파나 버섯, 브로콜리 같은 가벼운 채소로 마무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혹시 치아가 약해서 딱딱한 껍질이 부담스러우신가요? 껍질째 찐 뒤에 껍질 부분을 포크로 눌러서 으깨면 껍질이 아주 잘게 부서져서 치아가 약해도 씹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믹서에 갈 때는 껍질째 넣으셔야지 항산화 성분을 오롯이 섭취할 수 있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보관 요령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는 빛을 만나면 바로 싹이 나고 초록빛이 돌기 시작하니까 서늘하고 통풍이 되는 어두운 곳에 두셔야 합니다. 양파와 같이 두면 수분을 빼앗겨서 금세 쭈글쭈글해지니 따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고, 신문지에 싸서 상온 5에서 10도 정도 장소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의 야채칸은 너무 차가워서 전분이 당으로 바뀌어 단맛이 변하고 조리 시에 갈색이 짙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루 얼마를 먹는 게 좋을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신장 문제가 없는 성인이라면 소주잔 크기의 작은 감자 기준 2~3개, 중간 감자라면 1~2개 정도면 비타민C와 칼륨, 클로로겐산을 충분히 챙길 수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한 끼에 중간 감자 반 개로 시작해서 혈당 반응을 살피면서 양을 조절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생즙으로 드실 때는 하루 2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감자는 열량은 낮지만 비타민C, 클로로겐산, 칼륨, 마그네슘, 고급 단백질을 두루 지닌 고마운 식품입니다.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쪄서 드시면 영양 손실이 최소이고, 달걀, 김치, 발효식품, 견과류와 같이 드시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가 있습니다. 싹이 난 부분과 녹색 껍질은 꼭 도려내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양을 줄여서 드시면 좋고요. 찬 성질 때문에 배가 약한 분은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면 속이 편안하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으로 올 가을부터는 감자를 그냥 반찬이 아니라 근육과 혈관을 지켜주는 든든한 영양 파트너로 한번 삼아보세요.